자, 그래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초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주 연습용 프린트 드리잖아요. 그건 제가 뭐 부담 없게 10문제 정도밖에 안 드려요.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는 자료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때 그거는 여러분 이제 그동안 거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보시고 나눠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거 잠깐 확인하고 이어서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 공부한 거는 첫 번째는 회계 정보는 회계의 정의 때문에 공부했고요. 그 회계 정보의 유형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그 회계 정보 유형의 요소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인 재무 상태, 그다음에 수익과 비용인 경영 성과를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정보의 요소인 5가지가 결국 우리가 기록의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2장 이것을 뭐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서부터가 기초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장부 기입이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고 그 기업의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기록한다. 이것도 경년이나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시험 문제고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하는 일단 정의가 중요하고, 그 정의에서 우리가 약속을 배우잖아요. 그 약속이 거래의 8가지 요소죠. 그쵸? 그걸 결합관계라고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 위치를 따지는데 그 위치도 재무상태 위치를 가지고 따졌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록의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2글자? 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록할 단위는 계정인데 그 계정은 총 몇 개라고 볼 수 있죠? 5개잖아요. 여러분, 자산의 증가 감소는 자산 증가 차변, 감소는 대변인데 단위는 하나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자산은 차변해 놓으면 증가고 대변해 놓으면 감소니까. 그러면 자산 하나, 부채 하나, 자본 하나, 수익 하나, 비용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의 단위인 계정 어카운트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스타일이 틀린 게 2가지잖아요. 잔액이 있는 애가 있고 잔액이 없는 애가 있고, 그 잔액이 있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이고 잔액이 없는 게 수익과 비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계정의 근거에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을 분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쪽에다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게 회계상의 거래냐 이거를 먼저 판별하죠. 사실 이게 시험 문제 하나잖아요. 기출문제.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고, 그럼 이 회계상의 거래라고 오케이가 된다면 이 회계상의 거래의 성질, 이 오케이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죠?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제 8요소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잖아요. 그 위치는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 그때 이제 이 결합관계에다가 기록하는 약속,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정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리고 회계가 어카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계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계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분계는, 자, 요거는 발생하는 일자별로, 자, 발생 일자별로 결합관계 위치에다가 계정의 이름을 써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에 의해서?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그래서 복식북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별로 쓰기 때문에 1일 지나고 2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 페이지가 바뀌잖아요. 그 페이지가 바뀌면 앞에 썼던 현금이 얼마가 지금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별로 기록한 이 사건을 요 계정의 이름별로 다시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정의 이름별로 있는 장부를 뭐라고 하냐면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는 이 총계정 원장을 뭐라 보시면 되냐면요. 요게 계정 과목별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이 뭔지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름이라고 했죠. 이 계정 과목별로 설정되어 있는 집이 바로 총계정 원장이고, 요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날짜별로 기록한 사건을 각각의 이름의 집을 찾아서 가주는 거, 요 가주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 포스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분계했을 때 나타나는 현금 계정이라든지 기계장치 계정이라든지 이런 계정의 금액이 계속 누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숙제는 다 해오셨죠? 이따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상품 3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처음 저도 공부할 때 출자했다 그럼 뭔가 나가는 것 같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주는 나갔지만 기업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오겠죠. 자산의 증가 30. 그리고 그게 이 자산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인데, 기업의 출자에서 영업을 개시할 때 들어온 돈을 자본금 출자금이라고 하죠. 자본의 증가가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가 바로 결하의 결합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가하는 자산의 이름을 써주는 거, 이게 분계잖아요. 그때 이 증가한 자산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죠. 얘가 대변에 있으면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금의 위치는 결합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자본의 증가인데 어떤 자본의 증가냐? 출자금이니까 자본금이라는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계는 발생일자별로 기록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분계를 발생일자로 기록하면 페이지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현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현금이 나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막 10페이지 지나가면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내가 암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이라는 이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현금은 요건 계정 과목이잖아요. 이 계정 과목별로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자기 집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는 총계정 원장 또는 총계정 그냥 원장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록하는 방법은 예외 없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계한 것을 현금 계정 과목이니까 자기 집을 찾아왔죠. 그럼 현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슨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자기 집이, 여기 자기 집이 문패.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판료소. 차변이죠.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패에 있는 이 T계정 안의 금액은 바로 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3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차변에 30만 원은 현금이 3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하는 것도 기초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 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금이니까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상대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 계정 과목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출자금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제가 배웠는데요. 자본금이 차변에 오면 감소인데요.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T계정 안에 금액에 있는 이 금액은 상대 계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본금의 감소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 T자 안에 있는 금액의 방향성은 얘가 주인이에요.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한다? 현금이 증가했다. 출자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는 이중성이니까 자본금 계정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증가가 무슨 변? 대변.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0만 원 기록했죠. 이중성이니까 차변이 30이면 대변도 3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본금이 3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현금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을 받으면서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발행하고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얘는 뭐죠? 현금 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상대 계정 과목은 현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한다? 자, 현금 출자에서 영업을 개시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계가 하나밖에 없고 관련 계정은 두 개죠. 그러면 차변에 30이니까 어떤 계정이든 대변에 30이죠. 한 건의 거래지만 대차가 일치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중성에 근거한 대차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기록하는 건 뭐다? 분계.
분개한 것을 자기 집에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전기라고 하고, 그때 자기 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여쭤봅시다. 우리 재무제표와 관련된 애는 누굴 것 같아요? 총계정 원장이겠습니까? 분계장이겠습니까? 재무제표에 올라가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시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서 공부했죠. 일정한 시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공부했죠. 우리 분명히. 그게 잔액이라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산은 일반화돼서 표현했는데 이 자산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현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금액에 여기 있는 100이라는 금액은 저 T계정의 금액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장은 나중에 재무제표에 올라갈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장 마감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내용이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숙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이거 아주 남매 이게 맞네요. 자, 이게 뭐냐면 기초다지기가 거기 있어요. 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인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반복적인 그런 연습들, 그런 약속들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분계와 정기를 한 건 한 건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이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 항상 기억하실 것은 회계상의 거래는 항상 뭐에 근거해서 기록한다? 거래의 이중성이에요. 거래의 이중성.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할 제일 첫 번째 뭐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니까 거래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속에 뭐가 증가했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인데 출자했으니까 무슨 금? 자본금이죠. 이거 지금 금방 한 거니까 곧장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 계정에 왔어요? 자산이죠. 그럼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 그래서 이 현금 증가 쪽에다가 현금을 같은 방향을 써주죠. 이렇게 100만 원. 그럼 현금이 증가한 거죠. 됐나요? 근데 상대 계정은 뭐다? 자본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도 자본금 계정에 왔어요. 자, 이렇게 와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니까 이 자본금의 증가 100만 원을 대변했어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현금을 받기도 했을 때도 있고 현물을 받기도 해요. 이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 계정 현금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한 건의 거래인데 이중성으로 기록하고 이중성으로 전개했더니 자, 이 두 계정의 차변합계가 차변의 100, 대변의 100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상품을 외상으로 샀죠. 그쵸? 그러면 상품 회계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자산의 증가를 본다면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이거는 채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무. 근데 뭐 때문에 생긴 채무다? 상품 때문에 생긴 채무다. 그럴 때 외상 매입금을 쓴다 그랬죠. 요것들을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때 외상 매입금은 채무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증가, 외상 매입금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죠. 자, 이 거래에서 자본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거래는 지금 자산이 증가했죠, 여러분. 예? 부채는 이 거래에서 자산이 증가했죠. 부채도 증가했죠.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항상 이런 생각 하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불변이에요, 불변. 자산, 이 상품이 모두 외상이기 때문에 내 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영향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그럼 상품 계정 차변에 이제 상품 계정에 왔고요.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인데, 자, 증가 쪽에 30만 원 왔죠? 자, 현금으로 매입했으면 상대 계정이 현금일 텐데 외상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을 기록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계정에 왔습니다. 부채니까 대변 증가 차변 감소죠. 자, 대변에 30 쓰고
무엇을 산이라고 외상매입금이 생겼다? 상품 계정이죠. 그쵸? 그래서 상품의 증가를 통한 외상매입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거래가 몇 건이 있어? 2건이었죠. 첫 번째가 몇 월 며칠이죠? 1월 10일. 이게 지금 2월 15일이죠. 2월 5일. 자, 차변이 있고요. 대변이 있었죠. 아까 1월 10일 날 차변이 100이었죠. T계정에. 그리고 자본금 대변에 100이었죠. 그쵸? 그 일치했잖아요. 그러면 2월 5일 날은 상품 계정 차변에 30이죠. 응? 그리고 앞에 1월 10일 날 100만 원 차변에 현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차변 합계는 모두 얼마예요? 130이죠. 누적으로 합계. 계정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금 계정 대변에 아까 100이었죠. 외상매입금 30이네? 그러면 대변 합계는 얼마예요? 130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한 건 한 건을 이중적으로 기록했더니 모든 T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계속 누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죠. 이 대차평균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일 거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록해야지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시산표를 이따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1일이죠? 자, 이것도 현금이고 우리가 상환을 하기로 하고 이제 돈을 빌렸잖아요. 7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도 현금은 들어오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죠. 그럼 보세요. 현금이라는 계정에 아까 출자금 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현금이 또 들어올 때 계속 누적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현금 계정만 찾아가면 지금 얘가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은 요 계정 과목의 이름별로 집계된 증가와 감소가 집계돼서 뭐 잔액이나 발생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장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되니까 차입한 금액 70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현금이 모두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170 있는 거죠.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얼마예요? 부채가 이제 조달했으니까 부채 증가가 70이죠. 그러면 여러분 3월 10일까지 차변 합계는 얼마예요? 암산이 안 되실까? 200이죠. 우리 한번 첫 번째가 뭐였죠? 현금 차변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상품 얼마였죠? 30. 또 현금 70. 200이네? 그럼 대변은 뭐가 있었어요? 자본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그쵸? 이게 하나하나 대차를 갖다가 이중적으로 기록하니까 일자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걔가 어떻게 평균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식북의 아주 유용한 장점이라는 거죠. 이걸 계속 느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초회계할 때 흥미롭게 돼요. 그러면 이제 회계가 상당히 이제 딱딱 맞아지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맞아지는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근데 이제 계속 틀린다던가 읽기가 싫다던가 이거는 뭐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요 약속이 숙달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그래야지 이제 이 회계 정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를 제대로 공부하면 점수가 상당히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몇 개 쓸 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 초석부터 잘 다져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분계는 계정 과목이 중요한데, 이 계정 과목에서, 자, 이거, 영업용 책상. 이게 뭐죠, 여러분? 책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상은 책상인데 뭐예요? 영업용 책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비품이 되는 거예요. 판매용이면 뭡니까? 판매용이면 제품, 상품이죠. 판매 목적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러분. 현금이 여기는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계정에 가서, 증가, 감소가 되고 감소 쪽에 40만 원을 기록하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비품을 구입한이라고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현금은 170에서 40만 원을 썼죠. 그럼 잔액이 얼마라고 얘기해요? 잔액은 남는 거라니까요.
170에서 40만 원이 감소하니까 130만 원이 남아있죠. 그럼 이거를 잔액을 차변잔액이라고 할까요? 대변잔액이라고 할까요? 그쵸. 항상 우리가 자기 증가 쪽이 잔액이 있으니까 차변잔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차변잔액 13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다 시험 문제예요. 계정의 성격을 묻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이죠.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얘는 지금 뭐냐면 단기 차입금을 갚았죠. 자,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했겠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재무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토탈로 원금과 이자 52만 원을 감소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계정부터 가봅시다.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는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감소된 게 지금 52만 원이죠? 그럼 52만 원을 써요. 이거 해석하는 거 시험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52만 원 감소했죠? 근데 상대 계정 과목이 제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5월 7일자로 써 있는 상대 계정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상대 이름은 하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2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밑에 이자 비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쪽에 2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는 5월 7일이죠. 5월 7일이고 상대 계정이 뭐겠어요? 이거는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현금. 자, 이런 거 시험에 옛날에 초창기 때는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5월 7일 회계 처리를 해석하도록 하는 거죠. 이 T 계정 3개 주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5월 7일 다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됐죠? 동그라미를 치고 해석할 때 이거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단기 차입금이 문패잖아요. 부채죠. 부채의 증가 대변, 감소 차변이죠. 차입금 갚았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현금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발생이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비용이 발생했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원금 차입금 50과 이자 2만 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건 아마 9회 정도 전에, 그러니까 10년 훨씬 넘어서 기출된 적이 있었고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T 계정을 던져놓고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놓고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상대 계정 과목이 2개일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제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을 갚았네요. 그럼 현금이 또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갚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현금이 감소됐죠? 그럼 현금 계정만 지금 쳐다봐요.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현금이 1건, 2건, 3건, 4건, 5건 있었죠. 이렇게 전기를 했기 때문에 현금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해석해 볼래요? 이것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죠. 자, 보세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 감소죠. 그럼 이쪽은 다 증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가가 됐어요? 출자금에서 증가됐고 돈 빌려서 현금이 들어왔고 맞죠? 이쪽은 어떻게 해서 현금이 나갔어요? 비품 샀죠. 요거는 상대 계정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모르죠. 이거는.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외상대금 갚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대충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반복적으로 읽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계상의 거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붕괴가 돼요. 붕괴하고 총계정 원장에 이게 전기를 하죠. 이렇게. 제가 요번 주까지는 이제 이게 요거 간단하지만 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작업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가끔 지금 거꾸로 설명드린 건 이 T 계정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초다지기 문제나 제가 앞으로 프린트 문제 드릴 때 이렇게 붕괴 문제가 있으면 총계정원장에 전개하잖아요. 붕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도 중요해요. 근데 총계정원장에 있는 것을 거꾸로 붕괴할 줄 알고 그 붕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가고 오는 걸 하면은 2번씩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답안지를 보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씩 문제를 꼭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며칠이죠, 이제? 9월 20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자, 요거. 자산의 증가죠. 그 현금이 증가됐네? 자산의 증가 이쪽에 20만 원,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헷갈리죠, 또. 이상해요, 참. 제가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임대료, 임차료는 해마다 수익 비용이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임대료가 수익이에요. 부동산 빌려주고 매달 받는 거. 내가 빌리는 걸 임차료가 비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쪽이 발생이고, 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돈 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중성을 기록했어요. 자, 요거 거래 분석해 봅시다. 자산이 증가했죠. 네. 그다음에 부채는 어찌 됐어요? 네? 없으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언급이 없는 것은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0이고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자본은 어찌 됩니까? 이게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수익은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건드리거나 얘를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죠. 수익의 정의를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누가 증가한다? 내 돈이 증가하는, 즉 자본이 증가하는 걸 수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의 발생은 곧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수익의 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이거 급여도 마찬가지.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급여는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쪽에 기록하고 현금 줬죠. 안 줬으면 부채가 생겼겠죠. 자, 현금 쪽에 갑니다. 얘는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인데 감소 쪽에 있었죠. 급여라는 명목이 있어요. 자, 누적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현금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자. 자, 100만 원, 70만 원, 20만 원 증가했죠. 이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연습하셔야 돼요. 현금이 증가한 이유는 뭐다? 출자, 돈 빌리고 임대료 받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90만 원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어떻게 썼어요? 비품 샀죠? 얘는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차입금하고 이자 준 거죠. 자, 외상매입금 갚았죠? 급여 지급한 거죠. 이걸 계속 읽을 줄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 거래 분석해 보아요. 이거 지금 뭐예요? 뭐가 감소해? 자산이 감소했죠? 현금. 부채는? 부채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면 0이죠, 0.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이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를 항상 연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공부하실 때 이 자본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순자산이니까. 얘가 증가하는 게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출자금 아니면 수익 비용이라니까요. 이익이라니까요. 그 이익은 수익에서 근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얘를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소시키잖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기초 때부터 잡고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수험생님들은 기초 때 그걸 안 하세요. 근데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이거 수익이죠. 넘어갈게요. 이제 그만큼 현금이 증가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회계상 거래를 해서 결합관계를 통해서 단일 거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단일 거래에 차변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있었죠? 대변 요소가 이렇게 있었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 자산이 증가하고 돈을 빌린 거면 이쪽에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원인과 결과로 대응되고 이게 대차가 균형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한 건, 두 건이 계속 쌓이면 시그마를 씌우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되면 복수거래가 되는 거예요. 복수거래. 그럼 복수거래가 되면은 모든 차변의 합계가 되겠죠. 그럼 모든 차변의 합계.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럼 요것도 이제 모두 합계는 뭐가 되죠? 대변 합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하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양쪽으로 양면적 측면이 있다, 양면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기록하면, 기록해서 모두 합계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죠? 그쵸?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기말에 가서 봤더니 다 합계를 내봤더니 다 같아요. 이 다 같다는 것은 기준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검증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분계와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요 내용 앞에 그 거래를 분계하시오 있죠? 우리 여러분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장부와 전표가 있는데 이거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뭐 기출 빈도하고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장부는 주요부가 있고 보조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요부와 보조부의 차이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뭐 전표 같은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부, 보조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것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입했어요. 100만 원. 근데 이게 50%는 현금이고 50%는 외상이에요.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 처리하면 차변에 뭐 상품 또는 매입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매입으로도 회계 처리하죠. 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건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총계정원장. 요거 뭐예요? 현금 계정, 총계정원장. 요거 총계정원장이죠. 이 총계정원장이 바로 주요부의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분계한 걸 쓰는 게 무슨 장? 분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계하는 장부하고 요 T계정이 바로 주요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총계정 원장하고 이 분계장 이게 주요부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로는 모든 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보조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곱하기 뭐겠어요? 몇 개냐?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얼마짜리가 들어왔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 상점도 있고 B 상점도 있고 C 상점도 있잖아요. 이게 어디 매입처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입처 원장이라고 하죠. 상점별로 회사별로 채무와 관련된 이제 장부가 있는 게 이게 매입처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상품도요. 요게 갑상품일 수도 있고 을상품일 수도 있고 병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보조부가 존재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기억하실 거는 주된 장부인 총계정원장과 분계장은 무슨 부다? 주요부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거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체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분계장은 발생 순서에 따라서 원시적으로 기록한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로 우리가 활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회계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회계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컴퓨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입력이 돼야 하잖아요. 그 입력이 대표적으로 분계거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계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분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되고 그 데이터 입력된 거에 근거해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시 기록이고, 그리고 나서 이 총계정원장은 어떻게 되죠? 계정 과목별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요 계정 과목에 누가 있죠? 아까 현금도 있었고, 뭐 건물도 있었고, 이런 계정 과목 있죠? 이런 계정 과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재무제표에 올라갈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감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세요. 보조 기입자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밑줄로. 얘는 발생 순서별로 상세한 기록을 나타내는 게 기입장이고, 요 원장이라고 붙은 거 있죠? 요건 특정 계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조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간단히 보시고, 그 전표는 뭐 이거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책만 보고 마칠게요. 그 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전표라는 것은 거기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래를 건별로 기록한 종이 쪽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밑에 보면 거래가 있고 전표를 묶어서 하루씩 모든 전표를 합계하는 것을 일계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계표를 가지고 집계해서 총계정원장으로 가는 이러한 우리가 간편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 전표회계 유용성이 있는데 이건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교시 때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계와 이어서 전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한 거니까요. 그 분계는 발생일자별로 기록한 거고 그 발생일자별로 기록한 것을 각각 계정 과목에 보내는 작업, 이 전기, 요걸 여러분 숙달시켜서 연습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중성과 대차평균 원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장은 가볍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오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8장입니다. 이건 시험하고 접목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